남북 관계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은 뭐 영구집권을 이제 체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어서 북한을 방문해요. 근데 이게 몇 년 만이에요? 한 네. 4년? 예. 예, 16년 만입니다. 16년이에요? 예, 정확하게 16년 만이죠. 그러니까 푸틴이 북한을 갔다 온 지 이제 16년 만에 다시 북한을 가는 거예요? 예. 왜 가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 저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지명이 생각 안 나는데 러시아 우주 기지를 방문해 가지고 맞아요. 그거 있었어요. 예. 북러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양국의 에너지, 식량, 그다음에 노동력 파견 이런 것과 군사기술 협정 이런 부분들의 현안을 활성화하고 최근에 평양에 러시아 관광객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관광이나 국경 걸 활성화하는 문제는 벌써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면으로 하면서 그 무언가 협력을 다변화하고 다층적인 협력을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다 합친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양측의 전략적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양국 관계에서. 예, 그거는 역시 그 미국이 가하는 제재와 압박을 돌파하기 위한 연대, 이런 전략적인 어떤 그 대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협력선도 전략적 대화에 따라서 그 범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군사기술 교류 같은 것들은 우리 안보 비용을 급격히 증대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이제 북한의 위성 발사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게 북한이 이제 군 정찰 위성을 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로켓계 탕원의 문제인데 실패했다고 하지만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1단, 2단 로켓 분리해서 실패한 거고 두 번째 실패는 2단 로켓이 분리가 됐는데 거기서 방향을 잃어가지고 실패한 거고 자 이게 조금씩 진화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 이제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러시아가 도와준 증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도와줬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나타나고는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북한 로켓이 다 러시아제를 모델로 해서 만든 일종의 역설계한 로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러시아에서 참고 자료라든가 하나의 레퍼런스, 참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북한은 금방 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같은 아니, 이 분야에 관한 한은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상당히 주목되는 방문입니다. 이번에 푸틴이 가서 또 그런 선물을 또 줄 경우에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또 대응하려면 우리의 대응 비용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정학적 처지는 러시아하고 끈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북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편을 안 들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러시아 위협을 고려했기 때문이거든. 러시아가 이란을 돕고 시리아를 도우면 이스라엘 안보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안 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가 욕할 수 있느냐. 자기네 국익이 있다는 거고 자기네 생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북한이 러시아에게 탄약을 지원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포탄 같은 것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미국을 경유해서 우리도 포탄을 지원해줘.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한의 탄환으로 지금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대리전이죠. 뭐.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 탄환은 불량률이 높다면서요. 예, 그래서 많이 사용된 것 같지는 않고 푸틴이 화 안 내요 김정은한테?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제조업이 지금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방위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는 있고 공급량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러시아는 사실은 북한을 무기 생산의 배후 기지로 삼아서 하나의 이 폭력의 공급망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인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이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 샤헤드 136이라고 하는데 그 샤헤드라는 게 아랍어로 순교란 뜻이에요. 그 이란제 주력 드론을 값싸게 들여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써먹었는데 아니 러시아 기술로 구태여 이란 그 드론을 써야 돼? 써야 됩니다. 러시아 건 너무 첨단이라서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다량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는 있지만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부족해. 그럴 바에는 이란제 재래식 드론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특정 무기 체계에서는 이란이나 북한이 오히려 러시아한테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공급망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최근에 한국하고 다시 좀 관계 개선을 하자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안 했다. 이 점을 평가한다 그러면서 다시 지금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155mm 포탄을 보낸 거는 다분히 그때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는 살상 무기 지원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러시아가 다시 한국에도 접근을 해 들어오는 일종의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죠. 참 우리나라는 참 힘들어요. 힘들죠. 미국 눈치 봐야 되죠. 그렇다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손 끊을 수도 없죠. 왜냐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또 남북한을 결국 설득시킬 수 있는 거는 미국은 힘으로 북한을 제압하려고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을 통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말로 잘 설득하면 또 뭔가 남북관계 개선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좀 잘 지내야 되는데 어쨌든 푸틴이 북한을 가서 김정은을 만나는 거를 우리 정부가 뭐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야 너네 둘이 만나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가능하죠. 잘 만나라. 그러나 뭐 만나는 걸 우리가 환영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그렇고 작년 9월입니다. 또 여러 차례 국제회의에서 북러 간의 군사적 협력을 규탄 발언을 많이 했고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의 규탄 발언이 미국으로부터 나왔고 이런 상황인데 또 북러 간에 무슨 군사 물자 교류했는지 증거가 지금까지 확보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영역 역시도 지금도 굉장히 어떤 그 고도의 심리적 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화물선의 컨테이너가 나진항에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생각외로 돌아갑니다. 러시아가 각종 이제 물자를 북한으로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군요. 에너지 그 등에서도 특히 북한이 파견한 노동력 시베리아 쪽에 주로 많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국제 제재망을 돌파하는 하나의 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북한한테는 기회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차원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정학적 판이 지금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의 앞으로 장기적인 생존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하는 만큼 북중러도 그에 상응한 협력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나타나고 있으니 이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게 우리는 다시 냉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꾸 사람들이 신냉전 질서라 그러는데 그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정말 냉전이라고 생각하냐.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걸 자문을 해보고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유연성 있고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좀 넓은 식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북중러, 그러니까 한미일 대 북중러로 신냉전 질서가 한반도에 그려지고 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사실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중국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미국이 일본하고 가까워지면 우리 좀 싫어하잖아요. 아이씨,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가까워야 되는데. 왜 우리보다 일본하고 더 가까이 지내는 거야? 미국은 또 이렇게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가까워지면 일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한미일 협력하고 한일 관계 개선하는 거에 찬성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동해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기사가 나니까 예. 일본 언론 논조는 다 비판적입니다. 한국에서 석유 나온 거 싫은 거예요. 한국이 자기들보다 잘 사는 건 싫은 거예요. 아 싫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간의 뭐 협력은 증진할 수 있지만은 이런 관계는 불변인 거거든요. 여전히 지정학이 살아 있는 거고. 그렇지. 그 저기 뭐냐. 우리는 뭐가 석유 나올 것 같이 쓸 때 일본에서 진짜야? 이렇게 보도하잖아요. 네. 아 이런 경쟁 심리가 있는 건 뻔히 아는 사실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다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이거야. 푸틴이 북한을 가서 김정은을 만나면 중국이 그래 잘 만나라. 환영한다. 둘 사이가 절대 그러지 가까워지면 않습니다. 좋겠다. 이럴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예전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과 같이 이렇게 이제 산책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른바 달엔의 이제 발자국 동판이라고 네, 김정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시진핑이 만났던 걸 기념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아스팔트로 덮여졌어요. 네. 이건 뭐냐? 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거를 중국이 원하지 않는 거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원하지 가능할 것 않습니다. 같아요. 아니 원하지 않죠. 중러 관계는 어떤 그 긴장을 나름대로 유지하는 어떤 사회주의의 종주국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북한은 항상 둘이 경쟁할 때 그 사이에서 양쪽으로부터 그 이익을 확보해온 이런 줄타기 외교를 해왔던 거거든요. 이게 냉전 시대 외교.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가 강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의 입장은 중립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끼리의 그 전략적 연대라고 합니다만은 한미일의 연대보다는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거기에 전략적인 어떤 그 아젠다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북한은 그럼 양쪽을 상대하면 된다 해서 삼각관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공식 입장이에요. 북러 군사협력 반대한다. 네, 이건 저희한테도 민간 학자들이나 중국 정부의 군 정부 관료들 만났을 때 제가 수도 없이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북한으로서도 김정은으로서도 머리가 아프겠네요. 러시아의 손을 잡을 것이냐. 당장 지금 뭐 생활물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엔 제재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구호책으로서 러시아가 던져주는 여러 가지 물자 선물들을 넙죽넙죽 받을 것이냐. 아니면 중국 눈치를 보고 그건 조금 이렇게 평양은 눈치 보는 그 집단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럼 중국과 러시아 쪽에 양쪽에서 끼어가지고 형님들 눈치를 안 봐요? 아니 이런 외교죠. 자, 우리 러시아하고 좀 친해졌어. 응? 그러니까 너네 더 친해지고 싶으면 더 줘 이건가요? 그러니까 중국도 끼어들고 싶으면은 더 줘? 또 중국한테 그렇게 하면 러시아 가서 중국이 우리가 가까워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좀 줄 게 없어요? 뭐 이러면 국 찔러주는 거 하나 있거든요. 이럴 때. 북한은 또 그런 식으로 전술을 짜는구나. 예. 항상 그렇게 살아왔죠. 생각해보니까 6.25 전쟁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6.25가 대표적이죠. 네, 처음에 이 김일성을 도와줬던 게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이죠. 근데 소련이 어느 순간에 빠져나가고 중공군이 참전을 하면서 북한을 도와주는 바람에 이렇게 분단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줄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을 또 쓰는 거구나. 그런 그 지정학은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이런 북한의 중국하고 러시아를 적절히 잘 자기네들 이제 북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잘 활용하는 상황을 그럼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잘 지켜만 봐야 되느냐? 아니죠. 어떤 외교 전략, 어떤 대북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관여 전략을 써야죠.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라는 뜻은 관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 놓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우리도 외교력이 있고 우리도 중국 러시아에 북한보다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직접 투자 국가입니다. 그럼 중국 러시아한테 가서 야 너네 북한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 마.
적당히 해 이렇게 부탁해야 돼요? 아니면 그런 거 하라고 외교부가 있고 국정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이념과 가치로 편을 나누면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가치 외교라는 말은 이제 그만 쓰고 실용 외교로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남북 관계도 그렇고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우리 관계, 외교 관계도 그렇고 많이 소원했죠.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자유주의 국가들끼리 민주주의 연대를 한다 뭐 이러면서 그 상당히 이제 어떤 가치 외교를 표방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외교에도 이데올로기가 개입하고 정치가 개입하면서 조금 실용성이 많이 저하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한 2년간 해보고 최근에는 또 이걸 좀 다시 예전으로 회복하려는 흐름도 또 보여요. 최근에 중국 총리가 다녀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든가 러시아에 대한 또 그 우리 정부의 비판 발언이 요즘 싹 없어졌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전방위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내부의 흐름도 다소 있어 보이고 이런 면에서 조금 저는 빨리 이런 면에서 외교는 친구하고 하는 게 아니다. 적과 할 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고 그게 제 진짜 외교지. 원래 친한 사이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과 친해지는 능력, 적을 또 파악하는 능력. 이게 외교의 진짜 실력 아니냐. 그런 면에서 중국, 러시아를 이제는 제대로 바라보고 조금 더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또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너무 군사적인 면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지원하지 않도록 그래야 이제 대북 제재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중국, 러시아하고도 실용적인 외교 노선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 기본이죠. 기본이다. 좋습니다.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도 우리가 중국, 러시아랑 적절하게 실용 외교를 통해서 적절하게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듯이 북한도 사실은 우리를 빼고 일본, 미국하고도 적절하게 잘 지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미 대선이 이제 11월 달에 치러져서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면 김정은으로서는 뭐 바이든보단 트럼프가 나을 테니까 또 일본하고도 뭐 몽골에서 이렇게 몰래 만났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고립화시키기 위해서 북한도 우리의 우방인 미국, 일본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접촉하고 있고요. 고위급 회담도 다 막고 해서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누가 더 많은 넓은 판으로 달려나가느냐 하는 게임이거든요. 이제는 조금 판을 크게 보셔야 된다. 북한은 이제 또 큰 전략적 판을 만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푸틴까지 앞마당으로 불러들이는 마당에 이후에 더 큰 또 퍼포먼스가 기다리는 거죠. 기시다하고도 포기 안 한 거거든요. 야,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서 올 상반기는 정치 이슈였어요.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하반기는 남북 이슈가 좀 크게 우리 사회를 뒤흔들 수도 있겠네요. 하반기는 어떤 남북 이슈를 초월한 큰 전략적 국제 지정학적 동북아 그런 어떤 판이기 때문에 무언가 좀 이제는 상상력이 필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변화에 좀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유연성을 갖추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국가의 실력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는 기본이고 또 외교적으로 보면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고차원적인 전략을 짜면서 우리 주변국들을 다 상대해야 되는 거군요. 아유, 그거요. 항상 대한민국에 무겁게 다가오는 숙명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게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다 보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뭐 경색이 돼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뭐 지난번 8.15 이 경축사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6월 현충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강경일변도로만 가는 게 북한에 대해서 과연 맞는 건가? 아니 뭐가 강경한 게 옳고 온건한 게 옳고 좀 이런 논의에서 이제는 좀 우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걸로 갈라져 싸워요.
아니 강경하거나 온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정확하고 합리적이냐. 좀 이런 면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강경하면은 뭐 박수치고 또 온건하면은 박수치고 이런 식으로 국민 의식이 분열돼 있다는 거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종대 교수님과 함께 남북관계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모시고 또 못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